인도네시아 공군의 현실은 숫자와 실제 전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부상으로는 4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출격 가능한 기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러시아제 수호의 계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며 경납고에 방치된 상태이고 미국산 F-16 역시 개량 지연으로 출격률이 40% 남짓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새롭게 도입한 라팔마저 운영비가 시간당 2만 달러에 달하며 예산을 잠식해 공군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다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그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KF-21은 이미 한국에서 수년간의 초도 비행과 실전 모의 훈련을 통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산 엔진을 탑재해 미국 ITAR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인도네시아에게는 매혹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장점은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반대로 라팔, 타이푼, 칸, F-15X 같은 대체 기종들은 도입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유지비 부담이 크고 검증조차 충분하지 않아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일관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프랑스 등 다른 국가와 전투기 계약을 타진하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기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신의 단면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협상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KF-21이고 한국은 이를 통해 단순한 판매를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유지비용에서도 라팔 대비 절반 수준인 시간당 1만 달러 이하로 운영됩니다. 국산화율 68%를 넘어선 체계적 부품 조달과 정비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전력 유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현금 분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물 납부라는 변칙적 방법까지 꺼내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도 보람에 없이는 공군 현대화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48대 도입 규모는 단순히 공군 전력 보강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비슷한 작전 환경을 가진 주변국들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상징적 신호탄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든 한국은 이미 초도 양산 계약을 마쳤고 독자 수출 노선을 열어두며 폴란드 중동 시장까지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을 빼면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네시아 자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강점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성능 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눈여겨보는 핵심은 바로 검증된 안정성과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라팔이나 F-15X 같은 전투기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정비체계 때문에 운용국가들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다수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뒷받침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ITA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기술 이전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해외 계약에서도 항공기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KF-21 역시 마찬가지로 AES-A 레이더, 스텔스 도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은 한국 내부에 철저히 보관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일부 개발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전체 체계를 이해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조립 매뉴얼과 일부 생산 공정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도 양산 기체를 순수 국산 사양으로 완성하며 독자적 기술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미국산 엔진과 더불어 국산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까지 결합된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를 넘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지 비용이 라팔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더구나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장기적인 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수요국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처럼 비슷한 작전 환경을 가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KF-21 도입이 성사된다면 연쇄적인 도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KF-21의 신뢰도를 입증해줄 첫 해외 파트너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든 말든 한국은 이미 독자 수출 노선을 열어두었고
폴란드, 중동 시장을 겨냥해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거나 현물 납부 방식을 고집하더라도 협상 주도권은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결국 보람의 없이는 공군 현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엔진 독립을 향한 도전입니다. 현재는 유럽산 엔진을 적용해 미국 ITAR 규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순수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자체 개발해 항공주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프랑스 다소 라팔이 미국산 부품 때문에 수출 제한을 받았던 사례, 터키가 TFX-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독자 엔진 확보에 실패해 롤스로이스와 장기간 협상에 묶였던 사례만 봐도 엔진 독립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KF-21의 핵심 기술은 지금까지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요구했던 레이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스텔스 코팅 기술은 어떤 형태로도 외부에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측이 받은 자료는 제한적인 조립 매뉴얼과 일부 생산 공정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파견된 기술자 수도 10명 남짓에 불과해 기초 설계 능력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기대했던 기술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두 가지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KF-21 수출 교두보 확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도입을 확정한다면 단순한 고객을 넘어 아세안 전역에서 보라매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상징적 파트너가 됩니다. 이는 과거 F-16이나 그리펜이 동남아 여러 국가로 확산된 전례처럼 연쇄적인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기술과 지휘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 강화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축소하고 지분도 낮추며 공동개발국의 명목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개발, 부품 조달, 양산 라인, 해외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국이 관리하는 구조가 확립되면서 방산 독립의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세안과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기체 판매를 넘어 훈련, 정비, 예산 지원 모델까지 결합한 한국형 FMS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FA50의 단자형 개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며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전투기 설계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을 기반으로 한 기술 축적은 곧바로 FA50 발전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훈련기와 전투기를 동시에 발전시키며 항공산업 전반의 독자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방산주권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50 단자형 개발은 단순한 파생형 개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설계 역량을 확장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는 훈련기 뒷좌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넣는 정도의 개조안이 논의되었지만 카이 측은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 동체 설계를 포함한 근본적 재설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특성과 무장 탑재 능력에서 전환점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완전한 전술기로서의 성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단자형 전투기는 전방 구조 변경으로 대형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FA50은 소형 레이더만 장착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지만 재설계를 통해 레이더 직경과 냉각 방식까지 손봄으로써 탐지거리와 지속 작전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했을 때 임무 수행 능력이 F-16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사례는 단자형 개발에 경제적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고비용의 개량 작업으로 인해 대형 현대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가성비 높은 대안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FA50이 주목받았습니다. FA50의 가격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은 동남아와 중동 일부 시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게 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패키지와 통합훈련 체계 또한 수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체 납품을 넘어서 조종사 교육, 정비 교육, 운용 매뉴얼까지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면 수요국은 전력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FA50과 함께 시뮬레이터를 들여와 조종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이 같은 전례는 잠재 고객에게 강력한 설득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FA50 단자형 프로젝트는 KF-21 개발 경험과 기술 축적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KF-21 시험 비행에서 얻은 항공역학 데이터, 전자전 시스템 검증 절차, 생산 공정 최적화 경험 등은
단좌형 개발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이미 보유한 다수의 FA50을 단좌형으로 전환하여 실전 운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장점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FA50 단좌형은 대당 가격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국가들의 매력적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생산 라인 확충, 부품 현지 조달, 장기 정비 계약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함으로써 수출 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노후화된 토네이도와 F-15 계열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대규모 현대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F-35 판매를 끝내 허가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사우디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때 중국산 FC-31을 현지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나토 체계와 호환되지 않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무기체계는 철저히 나토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순간 기존의 F-15 유로파이터와의 데이터 연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는 친미 노선을 버리고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는 상징적 결단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중국산을 배제하고 한국에 눈을 돌린 것은 전략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 역시 한국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다시 밀착되면서 한국산 전투기 수출은 미국의 승인 절차를 한층 원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F-21은 나토 무기와 호환되는 항전 장비,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기존 사우디 전력과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실질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사우디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경제성과 납기 측면에서도 KF-21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체 가격은 약 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KAI는 FA50 수출 경험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사우디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간에 수십 대를 안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터키의 칸 전투기는 아직 엔진과 항전 장비 검증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양산 시기와 단가 모두 불확실합니다. 사우디가 단기간에 전력을 확보하려면 KF-21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미 한국을 방문해 KF-21 생산시설과 국방연구소를 둘러보며 공동개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직접 사우디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은 협력관계를 한국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산 전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우디는 블록 1에서 블록 3까지 단계별로 총 300대 이상의 대규모 구매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과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협력, 부품 공급망 확립 등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국의 전략은 사우디가 원하는 방산 자립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중동 시장에서 KF-21이 터키칸이나 다른 유럽 프로젝트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 공급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동남아와 중동 전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세계 방산 지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분석에 따르면 KF-21 수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소 2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품 생산과 관련 산업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6조 원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외산 전투기 도입 대신 자체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5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전략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막대합니다. 이미 KF-21 개발 과정에서 1만 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사업이 본격 완료될 경우 12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수출이 성사된다면 해외 현지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사업을 넘어 한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장기적 비전은 분명합니다. KF-21을 4.5세대 플랫폼으로 출발시켜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하고 나아가 6세의 대급 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과 차세대 항전 장비, 무인기와의 연동 체계까지 포함된 로드맵은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이러한 미래 비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의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섭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자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ITA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독립적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동맹국뿐 아니라 제약 없는 거래를 원하는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파트너로 다가갑니다. 앞으로 KF-21은 FA50과 함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해 한국 항공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끌 것입니다. FA50은 가성비와 다목적성을 앞세워 KF-21은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양대 축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이 항공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은 한국의 기술 자립, 경제 성장, 국제 위상 제고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든 사우디가 참여하든 혹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든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국 공군 전력화를 확정지었고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데이터는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려 세울 거대한 도약대가 된 것입니다. KF-21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기체 성능이나 수출 계약의 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방산 기술 독립을 이룩해가는 상징이자 세계 무대에서 자주 국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KF-21은 경제성과 실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각국의 정치, 외교적 환경과 맞물려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새로운 방산 트렌드를 주도하는 공급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KF-21이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을 통해 꾸준히 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무인기와의 유기적 연동, 전자전 통합 작전, 인공지능 기반 전술 운용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러시아, 유럽과 대등한 기술 경쟁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들에게는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판매를 넘어선 장기 동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국방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첨단 소재, 항공, 전자, 정밀 가공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며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스 도료 기술이나 전자전 장비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노하우는 민간 항공기와 다른 산업에도 응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수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등장은 균형추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던 동맹국들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확보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ITAR 규제를 벗어난 수출 플랫폼으로서 KF-21은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피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무기 거래에서 독자적 입지를 굳혀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외교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외교적 신뢰와 안보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KF-21은 한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세안, 중동,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럽까지 KF-21의 이름이 확산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 판도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KF-21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숙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 경제성, 기술 자립, 외교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된 이 전투기는 한국을 새로운 차원의 방산 강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KF-21은 그들의 선택을 바꿔놓을 운명의 무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